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고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6,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죠. 결국은 전직 총리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증언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끝끝내 묻히는 형국입니다. 이쯤 되니 다시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바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죠. 성폭행 그리고 뇌물 혐의를 받은 김학의 씨를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3월 22일) 월요일 명랑한 청취자와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랑 인터뷰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허위 증언 강요 의혹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뉴스 원정대에서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신경전,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 의혹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준비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주말 사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늘 밤 12시죠. 모해 위증 교사를 폭로한 한흥상 씨 법률 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대략 말씀을 또 드렸고 저희 방송에서도 이 사건을 여러 번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참 검사들이 모여서 주말에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이 사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0년과 2011년에 걸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돈을 줬다고 하는 그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돈을 줬다라고 진술했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아니다, 나는 돈을 주지 않았고 이거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따라서 검찰에서 내가 거짓말로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진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0년 12월 20일 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전후에 검찰이 굉장히 바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같이 제소했던 제소자 중에서 사실은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말이 진실이고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진술을 두 사람의 죄수가 법정에 나와서 하게 됩니다. 실제 하죠. 예, 원래는 3명이 증인 채택이 됐는데 한 명은 연수만 받고 내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가겠다 해서 그 법정 앞에서 돌아선 사람도 있고요. 네, 한은상 씨가 그랬고요. 아니요, 최모 씨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여튼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다시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작년 4월에 최모 씨, 그리고 6월에 한은상 씨, 제가 대리하고 있는 한은상 씨가 각각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에 진정을 한 거죠. 네, 거짓말 연습을 검찰들이 시켰고 검사가 시켰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 내지는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가 임은정 검사가 작년 9월 달에 대검 감찰부에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권을 윤석열 총장이 3차례에 걸쳐서 수사권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올 2월 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줬어요. 임은정 검사에게.
그랬더니 이 사건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죠.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배제시키고 나서 이제 본인은 옷을 벗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네. 감찰 3과 허정수 과장이 사건을 받은 지 3월 2일 날 받았는데 3월 5일 날 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다시 잘 살펴봐라. 내가 보니까 내용상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과정상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잘 살펴봐라. 부장회의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그랬더니 조남관 차장이 직무대행이죠. 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부장 플러스 뭐 하나 받고 하나 더 해서 부장 플러스 고검장 네. 회의를 개최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거기에서 지난 주말에 회의가 지난 있었고. 주말에 무혐의 결정을 했고요. 오늘 그 무혐의 판단이죠. 결정이 아니라 판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장이 하는 거지만 여기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보니까 일단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과정이나 그 판단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전문 읽었습니다. 네. 예, 합동 감찰을 통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직전까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부장급들 모여서 회의를 하려다가 조남관 그 검찰 대행이 이제 그 고검장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을 때 약간 조금 쎄했죠. 복선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을 테고 아마 대표적으로 신장식 변호사가 그랬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실은 이게 그 검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 지침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사지휘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고검장의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뭐 묻고 더블로 가도 아니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대검 부장회의는 대검의 부장이 7명이 있는데 보통 5명 과학수사부장하고 감찰부장 빼고 5명이 기존에 해왔어요. 네네. 근데 모든 부장들이 참여한 대검 부장회의를 하라고 수사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은 7명의 부장으로 한정을 한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지침에 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지침에 보면 필요한 경우 고검장도 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원용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도 윤석열 총장 징계 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전국의 고검장들은 전부 다 윤석열 총장 을 두둔하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6명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전반적으로 회의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만약 표결을 하게 된다면 표결에까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쎄한 기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박범계 장관께서 뭐 그럼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다만 박 장관이 오늘 그 절차나 수사 지시에 이 수사 지휘를 한 그 지휘의 본 뜻을 그 취지대로 그 회의를 한 건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은 수사 지휘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해서 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이 수사 지휘서를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법리와 사실관계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를 간과한 거죠. 후한무치함을 간과했습니다. 후한무치함을 간과했다. 그러니까 이 수사지휘를 처음에 이제 발동할 때 그 내용들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피해나기는 어렵겠지라면서 약간 낙관을 하셨는데 심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피해가는 그게 있었다. 예, 그거는 법리나 사실관계가 아니라 저는 후한무치함이라고 그 강력한 무게는 후한무치였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제 박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은. 그 담당했던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장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그 소식을 듣고 그 뭐 담당 검사 이름이 뭐 다 나왔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미준 검사가 당시에 그 집체 훈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짓말 훈련을 현장에서 담당했던 사람으로 지목된 분이에요. 그 의혹의 당사자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분이 여기에 그 회의에 들어갔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는 김모 씨 현장에서 모해 위증을 했던 거짓말로 증언했던 김모 씨에 대해서 입건하고 기소할지를 잘 심의해봐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많은 그 죄수들 재소자들 그때 훈련 받았던 사람들 1만 호씩까지 포함을 하면 훈련 받거나 훈련을 제안받았던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드러나 있고 또 이렇게 자료들을 보자 보면 그분들 외에도 한 2-3명 정도가 더 있거든요. 더 있습니까? 8명 정도. 그런데
그러면 김승은 씨의 진술을 믿을 거냐 다른 사람들 한만호 씨를 포함한 5명의 진술을 믿을 거냐의 네. 문제고 네. 그래서 그 김모 씨를 기소할 거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왜 갑자기 어미준 검사가 그 자리에 와서 자기 소명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보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자리에 참석할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닌데 지금 이 사건은 김모 씨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네네. 판단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거짓말 연습시켰다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연습시킨 적 없는데요. 그럼 끝나는 건가요? 그럼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문정 검사도 거기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문정 검사는 검사죠. 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사람이고요. 그렇죠. 어미준 검사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건 맞지만 이번 수사 지휘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번 수사 지휘의 대상은 네. 현장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목된 김모 씨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김모 씨의 말을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느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김모 씨를 비롯해서 최모 씨 같이 법정에 나섰던 최모 네. 씨 또 그런 거짓말 훈련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한은상 씨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최 씨 내 법정 앞에까지는 갔지만 내가 네. 차마 네. 들어가서 증언할 수 없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 또 검찰에서 거짓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물색을 했던 네네. 사람들 네네. 맞춤형으로 이 사람들을 공략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어봐야 김모 씨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변명의 기회만을 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내가 이렇게 약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언 연습을 강요당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사람들은 다 빼놓고. 얘기를 듣지 않고 예. 정작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검사한테 오히려 소명 기회만 주는 그렇죠.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회의였다.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 사건 대상이 수사지휘의 대상이 어미준 검사를 어떻게 해라라고 수사지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6,006페이지 예. 뭐 어른 키만한 조사, 네네. 방단 조사 이문정 검사가 상당 부분 이제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14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기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6,600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감찰 사건 기록, 즉 이문정 검사와 감찰부에서 조사한 게 6,6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네. 어른 키만한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수십만 쪽짜리인데요. 네. 이거는 한명숙 사건, 한명숙 그렇군요. 전 총리 네네. 사건 기록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기록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네네. 하나만 봐서 말이 될 수 있는 게 어긋난 거 아니에요. 거짓 부분과 이걸 다 알려면 그걸 예.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몇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문정 네. 검사도 작년 9월 달부터 시작을 와서 이 사건을 네. 들여다봤는데 네. 실제로 문답서나 또는 대면 조사는 1월 25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올해 네. 네. 한은상 씨와의 대면 조사. 이 과정에서 정말 밤을 샜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범계 장관이 봤던 기록은 6,600페이지짜리 기록이에요. 감찰 기록. 네. 이 감찰 기록을 보는데도 박범계 장관 판사 출신인데도 며칠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럴 만큼 방대한 기록이 있는데 또 감찰 기록도 이렇게 쭉 보면 네. 굉장히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의 소위 그 재소자들의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청 출입 기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기록을 꼼꼼히 봤을 수 있냐. 사실은 뭐 밥 먹는 시간 빼면 11시간 30분 정도 봤다는데 네. 보고받고 토론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걸 다 봤다? 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타파나 이런 네네. 이제 끈질긴 보도들을 계속 보면서도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한 열 몇 시간 앉아서 이것을 다 그냥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는 건지 아직 뭐 종결이란 표현은 안 쓰는 상황인가요? 완전 뭐 종결이라고 보기엔 사실상 종결이죠. 예, 사실상.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영원히 오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네. 끝나고 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죠. 네.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저는 검찰도 장당했다면 차라리 그럼 법정에서 판단받아 보자. 검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판단받아 보자 하고 정정당당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에 민원을 대해서는. 냈더니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온 거는 민원 회신, 그러니까 편지 주고받은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가로막았고 수사권을 주니까 수사권을 뺏었고
사건을 뺏어버린 거죠. 수사권을 이문정 검사한테 주니까 이제는 사건을 뺏은 거예요. 이전에는 수사권을 안 주더니 네. 사건을 뺏었고 네. 사건을 뺏어서 다시 들여다봐라라고 했더니 뭐 형식적인 결론을 반복을 한 거라서. 그럼 공수처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공수처도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법정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면으로 또 올라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에 검찰이 잘못했던 뭐 재심 최근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시 조사를 해서 재심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그게 재심에 이르든 안 이르든 그런 걸 떠나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사건들 보면 10년은 뭐 기본이고 20년, 30년 전 사건들도 다시 뒤집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은 그냥 그 정도 희망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이제 방법은 없으니까. 그나마 저는 사실 한은상 씨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10년을 기다려서 이거를 폭로를 했는데 워낙 사실을 정확하게 세상에 다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다시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박범계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뭐 그렇지만 박 장관이 이야기하신 바대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잔인하고 재소자라고 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명줄을 붙들고 쥐어 흔든 거거든요. 흔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 가는 이러한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이번에는 좀 다시 짚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무슨 또 검경 갈등이다 뭐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랑시사에 어울리지 않는 격분 시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세계일보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의견 보내주세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주사위가 정말 던져졌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론조사 방식을 보면은 이제 주말 사이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양보한 느낌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역대급 대인배 싸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양보하겠다. 양보 전쟁.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유선 전화는 넣지 않고 무선 전화만 하기로 했고. 응답자 총 3,200명에 1,600명에게는 서울시장의 적합도를 또 다른 1,600명에게는 본선 경쟁력을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두 곳에서 전화 면접 조사를 동시 수행해 결과를 합산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세훈 후보 측이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일부 유선 전화 포함이 빠지면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많이 양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낮 시간 동안에 유선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보수층이고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의견도 있는데 주말이 아니라 주중이라는 점에서 물론 이제 무선 전화니까 언제든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든지 뭐 학생들 특히 2030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이 주말이 아닌 주중이라는 점은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 때문에 또 시점이 있으니까 아침 저녁 또 다르고 하죠. 그 단일화 방식 합의 직후에 뭐 양측 후보 결과에 승복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어쨌든 뭐 오차 범위 안에서 결론이 나도 승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일단 뭐 두 분 다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는 어떻게든 뭐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뒤로 빼면은 뭐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또 몰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복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이제 두 분 다 사실 이제 대선 바라보다가 갑자기 종목을 변경해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오신 건데 바로 직격을 했어요. 합의 후에 직격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잘못하면 사퇴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제 나한테 표를 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 조금 급해 보인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야권 관계자 말에 따르면은 아니 경선 중인데 이런 표현 뭐 사퇴를 운운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그 도를 넘은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안철수 후보 쪽이 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냐. 이제 어쨌든 오늘 뭐 길게 보면 내일까지 지금 조사가 이뤄지는데 당신들이 오세훈 후보를 택할 경우에 만에 하나 이 내곡동 문제로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은근히 지지자들에게 좀 압박을 하는 좀 액션을 취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잡음이 없이 단일화가 되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상처가 남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이런 것은 뭐 당연히 경선 기간에 당연한 건데 그래도 또 수위나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일화 합의 후에 바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과격해지셨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또 안철수 후보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도 아줌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갔습니다. 보수 채널인데 이봉규 TV라는 곳에 나가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는 무결점 후보다. 부동산도 없고 상계동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땅도 없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하고 보유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회자가 이제 도쿄 아파트 가진 사람이 박 후보, 박영선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예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줌마라는 어떤 단어를 어떤 맥락에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 않을 텐데 일부러 썼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제가 그래서 다시 돌려봤거든요. 이러더라고요. 도쿄에 아파트 가진 아줌마는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이봉규 꽤 비슷했어요 지금. 이봉규 그 진행자도 약간 당황해서 박영선 후보입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걸 두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단 놔두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돌아가는 경선판이 안 후보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좀 느낌이 강해서 뭐 일단은 어쨌든 안 후보가 되면은 이걸로 이제 강하게 공세를 좀 펼칠 것 같고 약간 좀 이제 무기를 숨겨놓고 당장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단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아저씨도 잘 못 쓰게 하고요. 아줌마도 안 되고 그 밑에 아가씨도 안 됩니다. 그 어떤 단어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요즘 호칭 힘들어졌어요. 특히나 이 공직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별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뽑는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도 이런 감수성이 조금 예민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뭐 그 유튜브에 가면 사람들이 약간 무장해제되면서 속내가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 비판을 받자 해명을 내놨는데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저는 집 없는 아저씨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집이 없는 건 맞습니까? 집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 상계동 본인 출마했었던 지역이죠. 의원했었던 지역이죠. 전세로 살면서 땅도 없다라고 했는데 재산 신고가 1,55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것인가? 소유했던. 뭐 1,551억을 가지고 있는 전세 사는 사람이 부자인 것인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답이 명확한 것인데 해명이 조금 어처구니가 없죠. 재산 1,550억 이상 가지신 분이 집 없는 아저씨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어떻게 모든 됩니까? 사람의 꿈이 집 없는 아저씨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국민의힘에 그 저기 누구죠? 그 이해운 전 의원이 이제 자기가 집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서초구에 22억짜리 전세를 살고 계셔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연상이 됩니다. 좀 지상으로 내려오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박영선 후보 남편 소유 일본 도쿄 아파트 뭐 지금 야권에서 공세를 하다가 지금 약간 머뭇하는 느낌인데 지난 2월에 처분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로 홍준표 의원이 등장을 하십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등장하면서 박영선 후보한테 약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하루 전에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자신 SNS에 이야기를 남겼는데 네. 이게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글을 쓰셨어요. 네. 2007년 12월 대선 당시에 대선 승패를 가른 것이 BBK 사건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BBK 대책팀장이 저였는데 카운터 파트너죠. 네. 당시 민주당의 주 공격수는 정동영 후보의 최측근인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주로 이 BBK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파내려고 했을 것이고. 네. 그때 불거진 사건이 김경준 씨 기획 입국설이었고 김경준의 미국 변호사인 신모 씨와 박영선 전 후보의 남편 되는 분이 LA 로펌에서 같이 동료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 기획 입국의 모종의 묵계 그러니까 뭐 묵인하거나 유도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당시에. 네. 홍준표 의원은. 그래서 증거는 부족했지만 고발하지 못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수사 의뢰서에는 어느 누구도 기획 입국의 배우자로 지목하지는 않았고 단지 우리 대선 후보를 음해할 목적으로 김경준 씨를 기획 입국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수사해달라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대선 후에 박영선 후보의 남편 관여 여부로 번졌고 남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니까 박영선 후보가 한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졌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일본으로 간 거죠. 그렇죠. 남편이. 네. 애초에 이제 도쿄에 간 거 자체가 본인 때문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 박 후보에게 제가 사과한 일도 있었다면서 그 얘기를 했고 네. 박 후보는 또 고백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뭐 약간 그 줄어드는 분위기입니까? 실제로 어떤 공세의 어떤 타격에서? 박영선 캠프에서도 굉장히 반색을 했습니다. 반색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네. 2월에 매각한 것까지도 좀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 거고 네. 어쨌든 지금 뭐 검찰 개혁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검찰이 이런 걸로 내사를 했다는 게 무소속 홍준표 의원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마울 때가 감사하다. 홍준표 의원도 약간 좀 스텝이 꼬인 게 이 이후로 이 박영선 후보의 그 입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네. 다른 얘기로 계속 그냥 그 SNS를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SNS 보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요를 많이 눌러놨습니다. 이 글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네. 상황이.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양자 대결에 나서더라도 박영선 후보에 크게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52.3% 지지율로 박영선 후보가 35.6%로 나오는데요. 네. 16.7%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50.6% 그리고 이때는 박영선 후보가 36.8% 여기서는 13.8%포인트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는 거고 네. 지금 2주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크게 벌어졌죠. 그리고 지난 5, 6일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7.5%포인트 그리고 오 후보가 3.7%포인트 각각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3자 대결에서는 근데 아직 이때는 또 박영선 후보가 32.9, 오세훈 후보가 32.3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철수 후보의 이때 지지율은 23.2%였습니다. 네. 그래도 오 후보가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과거에 비해서. 3자 대결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 그 여론조사 개요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는 맨날 나와서 이제 그 어떤 경향성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숫자보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형준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딸 입시 비리 의혹. 오늘 그 뉴스공장에도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가 나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제 뉴스공장 저희가 청취율이 비슷비슷하죠. 네. 네. 김승현 전 홍익대 전 교수가 네. 홍익대 30년 재직하다 올해 2월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이 박 후보의 부인 조연 씨와 이제 1996년부터 친분이 있었고 그분이 부산에서 제일 큰 화랑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전후쯤에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이 끝난 후에 작고한 이두식 교수가 나를 불러서 갔더니 조연 씨와 딸이 있었다. 당시 딸이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특례 입학으로 시험을 보러 왔다고 했고 조 씨가 울면서 사투리를 우리 딸 꼭 붙여주이소라고 딸의 합격을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당시 입었었던 옷이나 가방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수가 압력을 행사해서 80점 이상 주라고 했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85점을 줬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30점밖에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점수를 만약에 그렇게 줬다면 자신이 승진하는데 또는 앞으로 홍익대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양심 고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이군요. 2000년 전이면. 네. 양심 고백을 지금 한 거고 당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만 뭐 이렇게 묻혔다라는 게 지금 이 김 교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 측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딸이 뭐 홍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고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면서 이제 선긋기에 나섰는데 네. 실제로도 뭐 딸이 홍대에 뭐 지금 입학한 사실이 없다는 게 그쪽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네. 만에 하나 뭐 이게 진짜 비리로 증명되려면은 딸이 그러면 홍대에 합격을 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좀 더 뭐 어떤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박형준 캠프라면 처음부터 대응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입학 시험을 봤다. 근데 이런 청탁 사실은 전혀 없었다. 왜냐면 이건 사실 한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소시효도 지나고 증명할 방법이 이 사람의 증언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입시 지원한 적도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입시 지원한 흔적이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된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 부분은 확인하기가 뭐 구체적인 점수 이런 건 다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시 여부도 20년이 지나서 지금 확인하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홍익대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면 된다. 본인이 요청하면 된다. 본인이 요청하면. 근데 본인이 딸 스스로가 하면 되는데 네. 그것까지는 아직 하고 있지 않고 마지막에는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나와버려서 네. 신빙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 교수님 말로도 학교가 지금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20년 지났어도. 이게 만약에 이제 특검 수사 사안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압수수색해서 뭐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문제 같아요. 입시 했다 안 했다 여기서부터 아예 갈리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는 학교에서 그것만 딱 발견해 주면 확인해 주면 되는 걸 텐데 알겠습니다. 드러나겠죠? 네, 오늘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총 5천억 원의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투입해서요. 민생 경제 봄을 앞당기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담당관 김재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재난지원금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저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심각하신 저희 소상공인 분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또 서울시 차원에서 이렇게 피해가 크신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소상공인 취약계층 당연히 이제 가야 될 곳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가 돼서 피해가 이제 입으신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정부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이제 좀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들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이제 부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 이쪽에 계셨던 분들 한마디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제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이제 운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 운영 요양시설 네.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제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자금 운영난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마을버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용객들이 급감을 하면서 그렇죠. 네. 경영난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네. 좀 이런 사각지대 분들이나 또는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다른 재난지원금과 차별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무이자 융자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한도는 어떻게 되고 어떤 분들이 이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 이제 서울 거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한 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저희가 한도에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 융자 지원 규모는 5천억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도가 2천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간은 일단 저희가 무이자로 융자를 해드리는데요. 네. 1년 동안 무이자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별도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이제 또 별도 이자 비용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예. 동안만 무이자다.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이제 2차 보전액 명분으로 해서 예, 소상공인 분들에게 무이자 융자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1, 2, 3, 4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할 때마다 혹은 이제 그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분들 또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게 좀 복잡하다 과정들이 이렇게 좀 불만을 터뜨리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 분들 이제 특히 집합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 업종의 이제 그 조치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뭐 매출 감소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별도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선별 과정도 단순화할 수 있고 집행 절차도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별 과정을 최대한 네. 간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 담당관 김재진 과장이었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살짝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다르게 움직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 때문에 네. 좀 부담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고, 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좋았는데 지금 8일 연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88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950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네. 이제 또 1000포인트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대형주들은 좀 외국인 기관의 매도 부담 때문에 좀 어렵지만 네.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가볍게 네. 움직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섹터 쪽에서는 역시 코스닥이 좀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반도체도 상승했고 그리고 모처럼 그 게임 업종이 중국에 좀 진출했던 그 게임 회사들 몇 곳이 좀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철강하고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금리 오르면서 은행주가 좋은데 특히 철강 업종은 중국이 감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환경 규제 때문에. 네. 이게 좋았고 반면에 여행주는 좀 안 좋았는데 일본이 무관중으로 그 동경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외 관광객을 네. 받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여행주는 그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관은 좀 어땠습니까? 기관 투자들은 지금 오늘 그 코스닥 쪽은 조금 샀습니다. 요즘에 코스닥은 기관 투자들이 좀 계속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연기금이 네. 코스피는 계속 팔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지금 꾸준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중소형주들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튼 기관들은 어떤 방향성보다도 일부 저가형, 그러니까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화려한 신고식 뭐 이런 그 수사들도 있던데 지금 급락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그 13%나 빠져버렸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뭐 미리 좀 받았던 것들을 좀 차익 실현했던 것 같고요. 일단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일단 시총이 지금 아직도 10조가 넘어요. 이게 네. 5조 원 정도의 상장을 했거든요. 공모가가. 네. 근데 시가총이 지금 10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아직도 좀 싸진 않다라는 그러네요.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다
거기다가 백신 수요가 이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은 네. 어느 시점에서 수요가 꺾이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 지나면 또 꺾일 수도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주가가 13%나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뭐 5조에서 10조 이상이지만 13%는 크긴 크네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매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네.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2배 이상 수익이니까 네네. 그 물량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주가가 여기서 바로 강하게 상승세로 좀 그 이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제 제도를 개편해서 청약을 받았잖아요, 이번에요. 네. 근데 이제 소액을 투자한 일반 청약자의 수익률이 공모주 펀드보다 높았다.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이게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한 번 뭐 10주를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이게 6만 5천 원이니까 10주를 청약하면 절반만 내거든요. 한 32만 원만 내면 돼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 주만 받아도 지금 6만 5천 원에 받으면은 이번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당 한 1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32만 원 정도를 내고 10만 원을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공모주 펀드는 많은 이 자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펀드 자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전체 그 금액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소액 투자자는 그냥 10주만 내가 청약을 해도 네. 한 주만 받아도 10만 원이 넘는 그런 수익을 그냥 챙길 수 있다 보니까 그 수익률은 좋은데 네네. 어쨌든 수익 금액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에는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요새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좀 좋아지는 섹터가 은행 업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은행주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요새 TV 쪽에서 LCD TV가 그동안 많이 팔렸는데 OLED TV가 요새 판매가 잘 된대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OLED TV 제조하는 업체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즘 주식 이제 그 희비가 항상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뭔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시장이 막 위아래로 막 흔들리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막 단기 매매를 하려고 하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성향이 바뀐 겁니까? 네, 성향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내가 안 팔면은 엄청난 손해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작년 10월달하고 거의 똑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때 견뎌내셨던 분들, 좋은 기업 사셨던 분들이 네. 그 후에 40% 50% 수익 나셨거든요. 저는 또 그런 장 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하신 분들 더더욱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문제가 없는지 네. 기업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5612번 청취자분께서 갑자기 급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해운 업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쭤보시는데요. 해운 업종. 해운은 지금이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좋다. 좀 더 파티를 즐기시면 좋은데 네. 상반기가 고점이 될 수는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탈출할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당장 파시라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한 4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꺾일 수도 있는 건 염두에 두시고 한 4월까지 좋은 흐름에서 잘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비스 투자증권 염승한 부장이었고요. 저는 3부로 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로 네. 박영선 후보의 아주 급속한 어떤 상승세가 멈춰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를 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경쟁에 관심이 이렇게 몰리면서 네.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네네. 조금 답답하게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단일화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그래서 후보 구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고 나면 후보 간의 경쟁 구도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물 간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내곡동 땅 의혹이 드러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내곡동에서 기자회견을 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처가의 땅을 주택개발 예정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해 충돌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드러난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네.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점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곡동 현장을 찾아서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국민에게 고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또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된 것이다. 이런 또 서류를 공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도 시인했던 것처럼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종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기왕의 제안을 철회하고 다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새롭게 하지요. 네네. 그런데 오늘 오세훈 후보 측이 공개했다고 하는 그 문건은 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인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게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절차에서 조건부로 승인해줬다고 하는 건데 그 뒤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또 관계 부처와의 협의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환경부의 반대, 서초구의 반대, 또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네. 지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공개된 문건은 그 과정에 있었던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애시당초 네. 그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도 서울시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네. 노무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네. 그 서울시의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마치도 노무현 정부가 결정했다, 지정했다 네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권 입문 후에 10년이 지났는데 뭐 특별히 한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대 후보로서, 잠재적 후보로서. 네,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하면 3번의 단일화를 하는 셈인데 네. 이 3번의 단일화 말고는 아무것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철수는 단일화 전문 정치인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 3건의 단일화 모두 네. 무슨 상대 세력과의 어떤 이념적 화학적 결합을 시도하는 단일화였다기보다 네. 당장 임박한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일화였어요. 네. 그러니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성취가 무엇인지 또는 그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은 무엇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후보라는 거죠.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박영수 후보를 공격하면서
도쿄 아파트 지난 2월에 매각된 도쿄 아파트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나서면서 약간 좀 무마되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는 2월에 매각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기 직전에 판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진즉에 팔려고 내놓았지만 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어렵사리 네. 2월 달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 야당이 공격을 하면 애시당초 박영선 후보의 부군이 왜 일본에 나가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민간 사찰을 당한 결과로 멀쩡하게 다니던 국내 법무법인에서 쫓겨나가지고 일본에 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네. 오히려 야당이 과거 흑역사를 들춰내는 그런 자충수를 두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아파트는 이미 진작 내놨었는데 일본 사정상 안 팔리다가 2월에 팔린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눈에 띄는 분이 계십니다. 이해찬 전 대표요. 잇따라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셨는데 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거의 이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뭐 야당은 이제 친문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 대표의 지원 사격 뭐 상당한 도움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큰 힘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네. 무슨 선거를 낙관해서라기보다 오세훈 후보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정치 원로이신데 그간의 수많은 선거 과정 속에서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국민에게 외면당한 사례를 수없이 많이 목도하신 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이해 충돌 사안을 회피하지 못한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계속 거듭하는 것을 보고 이 오세훈 후보는 틀렸구나 네. 라고 하는 점을 정치적 경험 속에서 통렬하게 지적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단일화 이후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주목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아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최근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걸 보니까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좀 이른바 상대하기가 좀 더 쉽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냐 이런 해석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세훈 후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네. 저는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가 다 서울시장으로서는 함량 미달,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이번 단일화의 목표 또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 무슨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를 뽑는 선거이지 네네. 무슨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권 심판이니 정권 교체니 하는 것은 내년 3월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은 임기가 1년 남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단일화도 그렇고 선거의 의미도 그렇고 모두 다 정권 흔들기로만 규정하고 있으니 네. 이분들은 애시당초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후보가 올라오든지 후보 구도가 명확해지면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약, 박영선 후보 공약을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박 후보가 서울시장 1호 결재로 내놓은 공약이 화제였는데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 네.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보편 재난지원이냐 선별 재난지원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과 부문에 두텁게 지원하자 해서 선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모든 국민 또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 위로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제1호 사업으로 보편적 재난 위로금을 드리겠다라고 공약을 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현금으로 드릴 거냐 아니면 무엇으로 드릴 거냐 할 때 네. 서울시의 미래 경제를 생각할 때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로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구상까지 결부된 것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분야로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것을 서울시가 재난 위로금을 지급할 때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채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 또 인프라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거양득, 네.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야심찬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아직은 가라앉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이 가상화폐는 요즘 얘기되는 무슨 비트코인과 네네. 같은 식의 투기성 어떤 소재로 활용되는 가상화폐가 아니고요. 네네. 6개월간의 한시적 성격의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네. 6개월 뒤에는 가치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없는 거죠. 투자 가치는. 네네. 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설계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 가상화폐를 잘 이용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혹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의견 수렴을 해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네. 저는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은 현금으로 네. 또는 가상화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방향은 네. 가상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위로금을 들여서 서울시의 미래 경제 기반도 닦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엔 야당으로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전화로 만나뵙게 됐는데 지금 국회에 계신다고요? 예, 지금 국회 예산개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 예산 심사 중이고, 네. 저도 예결위 소위원이라서 심사 중에 잠깐 나와서 좀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못 갔습니다. 네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소위니까 이제 논의할 것들이 좀 많으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우리 4차 추경 예산 금액은 한 19조 5천억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아침부터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네. 정부 부처로 보면은 17개 부처가 해당이 되고요. 기금이 8개 기금이 해당이 됩니다. 네.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저희 예결위를 통해서 예결 소위까지 넘어왔는데, 네.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 추경안에서 한 7,500억 정도를 깎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4조 원 가량을 늘려야 된다는 예산까지 또 같이 와 있어가지고 현재는 감액 의견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액 의견이 제기된 예산 항목이 한 65개 정도 항목이 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지금 아직 절반 조금 못 되게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감액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논의하는 그런 순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의견이 굉장히 뭐 여야 간에도 다를 테고 각 당 내에서도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대척점에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 소위에서요? 이제 먼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각지대를 줄여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세 차례에 걸친 그는 재난 지원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이 계층들을 최대한 이번에는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이 일치돼 있는데 코로나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냐 또 직접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지원 예산이냐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어디가 먼저냐 지원 먼저 해야 되는 대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야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 피해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를 입지 않은 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 계층이라도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었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에 먼저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중 예산 심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번 본예산 처리를 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돼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자료에 보면은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항목은 본예산 때 처리됐던 그 항목인데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올라왔던 거 이런 걸 감액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당하고 쉽게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4일 본회의 통과를 예정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되 국민들의 혈세로 말 그대로 혈세를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따져봐서 세금을 더 올린다든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지금은 국민들에게 나눠주지만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일단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무선 전화 100% 이것을 오 후보가 받아들인 걸 텐데 이 여론조사 방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동 끝에 합의된 건 잘 됐는데 그 자체로서 박수 치어줄만 한다고 보는데 이제 유불리를 따지자면은 오 후보가 약간 손해를 본 그 합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후보는 설문에서 적합도를 주장했고 안 후보는 경쟁력을 주장했는데 그 둘 다 받아들여진 상태니까 거기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없었고 이제 그 조사 방식에 있어가지고 안 후보가 주장했던 100% 무선 전화 그게 받아들여지고 오 후보가 주장했던 한 10% 정도의 유선 전화는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 후보가 약간 손해를 본 합의였다. 그런데 그게 나중 최종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한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 후보가 오 후보의 내곡동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안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요? 그 내용도 지금 어차피 저희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로 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내용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언급한 이 시점이 저는 많이 좀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시점이요? 지금 여론조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여론조사 경선은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틀간 투표를 하는 셈이거든요. 전화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단일 후보로 뽑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내일 네. 이틀이 투표일이거든요. 네네. 선거 때 투표일에는 그 선거운동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 그 투표를 들어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지. 투표일에는 겸허하게 민심의 심판을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투표가 진행 중인 이 시기에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도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적인 네.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좀 신사적이지 못하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비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참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뭐 네. 어째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범야권 대통합의 동지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은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두 후보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데 만나질는지를 좀 최종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네. 지금은 투표가 진행 중인데 두 분이 만나면 이게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나는 모양이나 거기서 나온 발언이나 뭐 거기다 뉴스가 되었을 때 그게 그 후보들은 이게 시시각각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불리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네. 또 뭐 모임의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뉴스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그 굉장히 촉각이 예민하게 서기 때문에 네. 편하게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나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나더라도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시점이 좀 문제다.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 이 내곡동 셀프 보상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해명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뭐 문건들도 나오고 등등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기본 팩트만 뭐 잘 명확하게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70년쯤에 이제 부인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그게 반세기가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 네. 그리고 그 당시 상속 받을 때는 강남은 허벌판에 뭐 싸구려 땅이었고 그 뒤에 엄청 개발이 돼가지고 강남이 이제 금싸라기 땅이 다 돼서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을 이제 이 발생했는데. 그건 오 후보가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상속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된 소식을 듣게 된 시민들이 마음 편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 후보가 그걸 결정했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거나 하는 일이 없는 한은 그 해명 과정에서 뭐 좀 말구토리 잡힐 말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주변적인 거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본인이 잘못한 게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근처에 그린벨트로 여전히 묶여있는 땅들은 굉장히 가격이 낮게 책정돼 있고 당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 4, 5년 동안 보금자리 주택, 뭐 임대주택 얘기 나오면서 이미 공시지가가 3배 올랐고 거기에 2.5배까지 해서 보상받은 게 36억 원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공세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해명과. 제가 우리 오 후보 대변인도 아니고 뭐 세세하게 그걸 해명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네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구로 지정이 돼서 보상을 받는 분하고 그게 포함이 안 돼서 보상도 못 받고 여전히 개발 제한을 당하고 있는 분 사이에 그 차이는 사실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건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본인이 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미안한 그런 서민들의 마음에 그런 뭐 아픔이랄지 또 똑같은 비슷한 지역에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거하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 지금 제가 그 단일화 과정을 좀 여쭤봤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이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로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어차피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리에서 떠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뭐 더 이상 논란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는 네. 이해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우리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또 전략도 구사하고 했던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시각도 있고. 네. 결과적으로 당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는 데는 좀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단일화 합의하고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최종 확정되면은 4월 7일까지 우리가 거량적으로 우리 범야권이 다 힘을 모아서 당선 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문제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친 문제 가지고 다시 논란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짧게요. 내일부터 LH 특검에 대해서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뭐 어떤 방식인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국정조사는 뭐 원만하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좀 뭐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네네. 특검이 여당이 제안한 걸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네.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 또 여권에서는 이 LH 부동산 비리를 적폐라고 규정을 했고 네. 발본 세원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고 네. 또 이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특검은 불가피하게 검찰로 보면은 합동수사본부와 그 유사한 정도의 이 대규모로 네. 운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도 네.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전에 최순실 특검하고 그 MB 사저 특검을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우리 네. 저희 당의 지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